안녕하세요. 고시부인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역사 컨텐츠들이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는 현실과 또한 잘못된 정보들의 범람 속에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E.H. 칸은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역사를 통해 저를 포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삶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제로 무엇을 정할까 하다가 이 나라의 역사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독수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독수리는 머리가 하나인데 이 나라는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두 개입니다. 양쪽의 먹잇감을 모두 지켜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로 반목하여 나눠진 것인지는 천천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고 정보 접근에도 쉬운 편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무려 1123년이나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굉장히 저평가받았지만 근래에는 다시 이 나라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해서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바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하고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사를 정리하면서 참고한 서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소개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비잔티움 관련 책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로마사는 많은 번역서들이 있지만 비잔티움 제국사는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책은 6세기에 저술된 프로코피우스의 비잔틴 제국 비사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일단 번역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이 책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가 쓴 비사인데 이 비사는 숨길 비자를 써서 숨긴 역사라는 뜻입니다. 프로코피우스는 책을 3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사, 건축사, 비사 이 3개 중에 우리나라에는 비사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쟁사나 건축사에서는 당시 황제의 업적을 찬양하다가 비사에서는 황제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의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1776년에 출간된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저는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전자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책이 250년 전에 나온 책인 만큼 이후의 역사관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사 역사서로서의 가치나 라틴어로 쓰여진 기본의 필력을 제외하면 역사 공부로 삼기에 삼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1700년대 전근대 역사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책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이 책으로 로마사를 공부하실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본은 비잔티움 제국에 관해서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어 소개시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독일 및 유고슬라비아의 역사가 게오르크 오스트로 고르스키의 1940년작 비잔티움 제국사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비잔티움 전문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책 또한 1940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현재와는 어느 정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영국의 역사가 스티븐 런치만의 1965년 작 1453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입니다.
제목대로 최후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영국의 외교관이자 대중역사가인 존 줄리어스 노리치의 1990년작 비잔티움 연대기입니다. 역사가가 아닌 대중역사가라고 한 이유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공자가 아님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출판된 비잔티움 관련 서적 중에는 제일 자세하고 양도 풍부하지만 저술된 지 시간이 꽤 지나 현재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잔티움 국내에 출간된 비잔티움 관련 책 중에서 보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버밍엄 대학 교수인 도널드 쿼터트의 2000년작 오스만 제국사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국의 역사가인 로저 크롤리의 2005년작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날입니다. 제목대로 최후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책은 영국의 역사가 주디스 헤린의 2010년 작 비잔티움 어느 중세 제국의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비잔티움사 및 고고학을 전공했고 책도 최근인 2010년에 발간되어 최고의 비잔티움사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비잔티움 관련 서적 한 개만 고르라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저자가 말했듯이 위대한 장군이나 군주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많이 생략하고 그보다는 문화사 및 예술사 쪽으로 많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책은 한국의 정치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의 2016년 작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최후의 황제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술탄에 대해서 비망록 형식으로 서술되어 읽기에 편한 감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한국의 이희철 교수의 2017년 작 튀르크인 이야기입니다. 국내 최초의 튀르크 민족 통사로서 비잔티움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튀르크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번째 책과 12번째 책은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의 전쟁 3부작 중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십자군 이야기인데요. 알던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분의 책은 거의 다 뇌내망상 수준의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 접한 시점은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잔티움 양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려한 모자이크와 보석이 박힌 성당들 사진으로 보면서 그냥 화려하구나 이러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중세의 양식은 거의 다 비잔티움 양식이거나 비잔티움 양식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작부터 문화사 관련 이야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는 군사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위대한 군주와 영웅들이 많지만 이 제국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물 중 하나인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지난 시기 동안에 이 나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서방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에드워드 기번입니다. 그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는 1776년에 출간되었는데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또한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사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2차 세계대전 때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시의 서구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번은 비잔티움 제국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간직했던 모든 미덕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뜻이죠. 그는 비잔티움 제국을 그저 로마의 이름만 빌린 짝퉁이라고 하고 군대는 다 개빠져서 어디 가서 맞고만 다녔고 몇 번 이긴 거는 그냥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다 라고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궁정의 음모와 환관이 판치던 저질국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역사가 W.E.H. 릴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는 거의 예외 없이 문명 세계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경멸스러운 역사라는 쪽으로 모인다. 하긴 그토록 오래 지속된 문명 중 그렇게 절대적으로 빈약한 문명의 역사도 드물 것이다. 비잔티움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훌륭한 미덕을 배울 용기를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대부분 말과 행동에서 노예 같은 심성을 가진 자들로서 경박한 성적 쾌락에 빠져들다가도 신학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등장하거나 흥미진진한 전차 경주라도 벌어지면 엄청나게 흥분하여 미친 듯이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제국의 역사는 성직자, 환관, 여인들의 음모와 독살, 반역, 배신과 친족 살해 등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들의 연속이다.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아예 단어에까지 부정적인 뜻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이 더 안쓰러운 건 이걸 변호해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시절 영토이고 오른쪽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영토인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영토가 고스란히 오스만 제국에 편입되는 바람에 서방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이렇게 막장인 나라가 어떻게 330년 5월 11일 월요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창건한 이래 1453년 5월 29일 화요일 오스만 술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정복당하기까지 무려 1123년 18일을 존속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 것은 훨씬 더 지난 이후 근세 때의 일이고 당대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건국자부터 살펴보면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웠고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누가 창건했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것으로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일대왕인 동명왕은 고시이고 마지막 왕인 보장왕도 고시입니다. 조선 태조는 이시이고 순조도 이시이죠. 그럼 비잔티움 제국 마지막 황제도 콘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입니다. 같은 콘시는 맞는데 개념이 동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총 15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라는 것은 연속해서 혈통으로 이어진 황제가 있는 경우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15개의 가문에서 각기 연속으로 황제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전임 황제가 다른 가문 사람을 황제로 지명하는 경우나 아니면 전임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황제직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황제를 한 경우도 8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국 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날에 비잔티움 제국이 성립되었는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는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비잔티움 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새로운 로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도 이전한 330년을 동로마 제국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제위 시작점인 324년이라고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만 해도 동로마로 나뉘지 않은 로마 제국이었으니 로마 제국의 시작점인 기원전 27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동서로마로 분리한 395년부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330년을 비잔티움 제국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비잔티움이라는 뜻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가라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중 하나였습니다. 메가라는 식민 도시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그 식민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왕인 비잔타스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비잔티움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딴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1세 자신도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 세계사 수업을 들으셨다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밀라노 칙명으로 유명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문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6년에 로마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이 다루기 힘들 만큼 팽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죠. 땅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영토가 넓은 만큼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야만족들이었고 도저히 황제 한 명으로는 통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전우인 막시미아누스를 공동황제로 임명했습니다. 너는 서방을 맡아라, 나는 동쪽을 맡을게. 그리고 우리 너무 힘드니까 밑에 일할 놈 하나씩 두자고 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는 정제가 되고 서방부제로 콘스탄티우스와 동방부제 갈레리우스가 임명되었습니다. 부제라고 해서 정제의 명령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동서를 각각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권한은 정제가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동쪽을 원한 이유는 그가 늘 동방 영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당시 생각보다 동방은 로마시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는 3세기의 제국의 수도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행정은 밀라노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정제든 부제는 모두 황제는 황제였으니 총 4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셈이죠. 이것을 로마의 사두 정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4명이 다스리게 되나 서로 다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은 한 몸이고 분리될 수 없으며 단일한 법과 지휘 계통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으나 영토를 4개로 나눠 가진 황제들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태는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